바이오 산업께서 좀 더 이제 좀 해야 될 일을 좀 저희가 전달할 필요가 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서울경제신문이랑 그 CEO 한 110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설문조사를 하니까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큰 성장 동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글로벌 진출이다라고 하는 게 나왔고 그중에서 43.6% 기술 이전이라는 항목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직접 신약을 개발해서 블록버스터가 되면 좀 베스트이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생태계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기술 이전에 관련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같은 맥락이지만 수익화 방안의 질문을 던졌을 때도 기술 이전이 거의 한 51% 정도 차지했었고요. 그다음에 자체 임상, 그다음에 개발 후 상용화가 42% 정도 차지해서 아마 당분간은 바이오 이 좋은 혁신 기술을 갖고 있는 바이오텍들이 기술 이전에 관련된 부분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질 것 같은데 요새 이제 저희가 산업계 기술 이전 한 항목들을 보면 상반기에 12조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작년 대비 아주 높은 숫자거든요. 근데 바이오 산업은 안 좋아진다고 하지만 그래도 기술 이전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이게 우리가 바이오 산업이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산업계가 그다음에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관련된 부분을 저희 이제 산업계 대표에서 이병헌 회장님께서 먼저 저희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더 한번 궁금하게도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기술 이전을 12조를 했다고 그랬는데 저는 거기에 허수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전체 12조만은 저희가 지금 업프론트로 받은 거는 기껏해야 한 2, 3천억 정도. 여태까지 우리가 지금 계속 그랬어요. 계속 한 지난 10년간 기술 이전을 40조, 50조를 했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국민들 모르는 분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저렇게 큰데 왜 제약바이오 산업이 우리한테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나 이렇게 했는데 실수는 사실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언론에서도 짚고 넘어가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이제 새 정부가 바뀌면서 산업계에서는 정말 그러면 이번 정부가 바이오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줬던가 지금 너무나 어려운 시점이군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이번에 조직 개편한 걸 보더라도 바이오가 지금 AI 수석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것도 뭐 그냥 들어간 거 아니고 괄호에서 바이오가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은 AI 수석 밑에 바이오를 놓고 저렇게 할까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번 정부 전에 사실은 이제 국가바이오위원회를 만들어서 대통령 직접 기관을 만들었고 아마 그것도 그대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거기서도 최근에 이제 10개 바이오 과제를 뽑았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 특히 또 재생의료 같은 게 빠져 있어요. 우리나라가 미래에 저는 갈 분야가 그런 분야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은 여러 가지로 좀 이 산업계가 가는 방향하고 실제로 이 정부에서 하는 방향하고 좀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일치화되고 하여튼 제일 지금 중요한 거는 비상장 회사들에 대해서는 펀딩이기 때문에 이걸 빠른 시간에 풀어주지 않으면은 정말 여태까지 우리가 노력해온 그 산업 생태계가 굉장히 어려울 지경이 될 것 같아서 그거는 빠른 시간 내에 좀 지원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되게 좋은 얘기 하셨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기술 이전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는 뭐 옛날같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형태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다국적 제약회사도 앞단에 어린 스테이지에 R&D를 안 하기 때문에 기술 이전에 관련된 부분은 점점 기회는 많아지면 분명한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중국 바이오 기술 조사를 하다가 나온 게 우리나라보다 10배 정도가 기술 이전 비용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업프런트 피도 진짜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중국의 기술도 글로벌 눈에서 보면 이제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봐서 이게 한편은 지금 우리가 커지고 있는 게 기회인 것 같지만 진짜 하나는 진짜 아주 큰 위기여서 뭔가 요 시기에 잘하지 못하면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황 대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그 이병건 회장님이 좀 전에 이제 12조가 이제 허수이다. 실제로 맞는 얘기는 맞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동일한 숫자로도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에 비하면 이게 허수가 섞여 있다 하더라도 또는 업텐턴 비교하더라도 과거보다 굉장히 좋아진 거는 맞는 거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뭐 우연한 기회로 새 정부 뭐 어떤 회의에 좀 가서 그분들이 이제 목표로 뭐 바이오 4강 이런 거 하시길래 4강 하지 말고 2강 합시다. 뭐 이런 얘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또 기술 이전 말고 우리가 직접 진출하고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유럽에 있던 그 큰 회사들이 미국 시장 갈 때 뭐 기술 이전이거나 코마케팅을 이렇게 진출했던 거고요. 그런 거 생각해야 될 것 같고
또 다르게 생각하면 중국의 기업들이 그 내수 시장이 그렇게 큰데 왜 또 기술 이전을 하겠습니까? 보면은 시장을 보고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바이오 기술력이 뭐 감히 이강을 꿈꿔도 좋을 만큼 뭐 기술력들은 많이 좋아진 것 같다. 다만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고요. 좀 전에 저는 늘 긍정적으로만 바라보니까 이병건 회장님이 바이오가 왜 AI 산하로 들어갔냐 하셨는데 AI 중에서 바이오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서 뭐 기본적인 플랫폼 자체는 AI가 중요하겠지만 내부 어플리케이션은 바이오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바이오 산업을 넣었다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 이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짚고 넘어가야,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해야 되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돼버렸는데, 지금 이제 기술 이전을 하는 회사들을 보면 뭐 레버캠이라든지 ABL 바이오라든지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 창업한 지 20년 정도 된 회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회사들이 그동안 많은 시장에서 트라이앤에러를 겪기도 하고, 그리고 위기도 겪으면서 지금의 이제 그 플랫폼을 가지고 기술 이전을 했는데, 다시 이제 돌아보면 과연 이제 지금 우리의 바이오 산업의 생태계가, 우리 이제 이병헌 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연 15년, 20년을 알테오젠이나 ABL이나 리가킨 같은 거를 쫓아갈 수 있는 기업들이 나올 수 있는 구조인가? 솔직히 그게 좀 되게 그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투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의 한국 코스닥 시장에서 2005년도에 기술 특례 상장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사실은 바이오의 관계자들 제외하고는 별 관심 없었어요. 뭐 그냥 적자는 애들을 왜 상장을 시키는 이상한 제도를 만드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대략 2006년 정도에 리가킴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졌고, 아직 채 20년이 안 지났습니다. 대략 한 2008년 뭐 그 언저리 알테오젠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졌고, 그 당연히 20년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은 뭐 수조에서 수십조까지를 이제 넘보는 시장이 됐는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그러면 2006년도나 2008년 그 언저리에 알테오젠이나 리가캠이 회사를 만들었을 때 그때 그들의 사업 모델이 뭐였는지, 그때 파이프라인이 뭐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그분들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굳이 그 과거의 아이템을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의 각광받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제도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본들이 투하가 되고 그분들이 일정 기간 이상 동안, 대략 10년 이상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일정 기간 이상 동안 열심히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뭐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찾기도 하고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찾기도 하면서 이런 결실이 만들어지는 거지,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 뭐 표현 좀 과격하지만 우리 공산주의 국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계획경제로 그렇게 만들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작년에 만들어졌던 회사, 재작년에 만들어졌던 5년 전에 만들어진 회사가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고, 우리는 그들을 믿고 또 자본도 투여하고 뭐 규제도 풀고 정부에서 지원도 요청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을 뭐 정부와 또는 이제 국민들과 뭐 시장에게 요청하는 건지, 그런 얘기를 조금 간절하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뭐 그 답변에 앞서서 저는 이제 요 설문조사 결과를 봤을 때 일단 기대와 우려가 좀 공존했었습니다. 먼저 이제 기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설문조사 앞에 이제 그 이병건 회장님께서 허수가 좀 있다라고는 했지만, 황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 자체, 전체적인 규모 자체는 성장한다라는 건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신정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어찌됐건 K바이오를 국가 전략사업으로 규정하고 이걸 하나의 신성장 동력으로 한번 삼아보겠다라고 선언한 것 자체로도 굉장히 이제 바이오 업계에는 긍정적인 이제 굿뉴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만 이 설문조사 결과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안타까웠던 부분은 이제 하반기 업황 전망, 하반기라고 하면 사실 벌써 이미 이제 들어왔고 뭐 이 설문조사하는 시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근 미래를 여쭤본 질문으로 보이는데, 비관적이 이제 43%가 넘었고 매우 비관적, 이 두 개를 합치면은 이제 과반 이상이 되고, 낙관적으로 전망한 비중은 20% 이하라는 걸 봤을 때 가장 업계에서의 이제 생생한 보이스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 생생한 보이스가 이렇게 좀 비관적으로 나왔다라는 게 좀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뭐 소개 한 방울 안 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2의 삼성전자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제2의 삼성전자가 나올 만한 그 인더스트리는 이제 바이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후로는 이제 바이오는
대규모의 자본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높은 수준의 기술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공한 상업적 경험 이 세 가지가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이제 종합적인 예술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이제 이 자본을 책임지고 계시는 이제 VC라든지 PE라든지 이런 주체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이 설문조사 대상인 이 업계들의 기술 개발 또한 필요하고 이 두 가지를 좀 이제 뒤에서 서포트할 수 있는 그 정부의 역할 또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투자 활성화를 이제 말씀해 주셔가지고 좀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려보면은 일단 우리나라 이 펀드의 이 듀레이션이 상당히 좀 짧은 게 이 바이오 업계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이제 결국 펀드 투자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 이 엑시스를 위한 그 기간 자체가 짧기 때문에 이 바이오는 아까 뭐 서두에서 나왔겠지만 뭐 임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 바이오 산업의 특징을 생각하면 굉장히 이제 긴 호흡으로 좀 접근을 하는 인더스트리임에 비해서 이제 자본이 들어왔을 때 이 자본의 엑시스를 또 염두에 안 둘 수 없기 때문에 약간은 뭐 무리수 아까 이제 뭐 2008년도 6년도에 초기 아이템을 언급은 안 하셨지만 이제 그런 배경도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 펀드 만기가 긴 펀드들을 이 모태 펀드에서 디자인할 때 좀 바이오를 위한 이제 펀드라든지 아니면 정부 공공 펀드들은 조금 이게 기간을 좀 길게 둬가지고 바이오 업계가 이 엑시스나 IPO에 대한 부담 없이 조금 이 R&D에 좀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그 이제 앞단 결국 그건 퍼블이 들어오면은 지금 모태에서 들어올 때는 거의 4+4 정도 되잖아요. 4년 투자하고 4년 익스트하는 구조를 할 텐데 이제 그건 퍼블릭에서 들어왔을 때 이제 그렇게 된 거고 근데 결국 퍼블릭은 들어올 때 아주 많은 벤처에 투자를 해가지고 뭐 성공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이제 그 키우는 데가 있다면 그다음 후단에는 이제 민간이 들어와가지고 뭔가 펀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지금 우리가 모태나 이런 정부 쪽에서의 펀드들이 어떤 너무 쇼텀이기 때문에 문제가 좀 약간 그걸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죠?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데 지난 한 20년 동안 많이 왔어요. 예전에 펀드 기간이 전체 기간이 5년 이렇게 됐었고 지금은 이제 모태 펀드나 이런 연기금리 하는 펀드는 대략 8년을 하고 대략 한 2년까지는 연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왔는데 실제로 이제 해외 케이스를 보니까 그것도 이제 더 길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맞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20년짜리 하자 그러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업계 이제 이런 투자 업계 내에서는 일단은 기본 10년을 해보자 이런 얘기 논의가 오는 건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고려해야 되고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를 보면 컨티뉴에이션 펀드라고 그래서 거의 이제 기간을 거의 산정하지 않는 그런 펀드들도 만들어지고 있어서 펀드 기간에 대한 논의 또한 필요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다른 얘기 먼저 조금 하고 조금 더 준비하시고 제가 이거는 조금 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건데 어떤 분들이 비판적으로 보면 아니 좀 전에 너는 대한민국의 바이오 기술이 뭐 세계 2강이 될 수 있다고도 얘기하고 기술 이전 뭐 그런 건수나 금액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자생적으로 잘 할 수 있으면 되지 왜 자꾸 누군가에게 뭘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야? 그게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얘기 조금 드리면 두 가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중국에서 최근에 특정 바이오 기술들, ADC와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성장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가서 그 자본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가의 자본으로 그 성장을 시킨 거거든요. 전 세계에서 국가의 자본과 관계없이 성장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나라는 미국만 존재하는 거고 실제로 최근에 뭐 AI도 얘기도 나오고 있고 바이오도 반도체도 모든 얘기 나오는데 실제로 큰 자본과 대규모 인력 투입이 가능할 때는 국가의 도움을 필요하지 않고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거고 그게 어떤 분들은 야 그러면은 5년 10년 지나면은 민간에서 자생적 생태계로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는 분야는 언제라도 국가가 인벌브 돼서 그래야지 그 절대 규모를 가지고 우리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이제 투자를 좀 활성화해야 되는데 우리 이병건 회장님도 그렇고 우리 이제 파트너님도 그렇고 비상장 기업들이 이제 투자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또 어떤 데 가보면 상장 기업들도 또 어렵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투자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돈이 없는 거는 맞는 거고 그런데
새 정부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한국 벤처 투자 모태펀드를 통해서 그 금액을 증액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정도 됐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텐데,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우리가 생태계라는 게 있는데, 좀 전에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엑싯 구조,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는 사실은 아무리 연기금이라 하더라도 엑싯하지 않는 곳에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엑싯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이 엑싯을 위해서 무엇부터 출발할 것이냐, 그게 이제 좀 중요한 것 같고, 사실 방법론으로만 따지면 조금 더 작은 규모의 펀드를 만들면 조금 더 작은 비상장에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거야? 맞는 얘기입니다. 또는 좀 큰 펀드를 만들면 상장회사에 투자가 이루어질 거야? 뭐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도 또 이제 뭐 정부에서 R&D 투자도 좀 늘린다고 얘기하고 있고 하는 건데, 관련해서는 뭐 정부 위주로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러면 이미 뭐 모태펀드 예산들, 한국벤처도 예산 늘린다고 하니까 바이오 섹터에서 펀드 규모로 500억 이하, 대략 뭐 100억 이상, 500억 이하짜리 펀드를 많이 만들어 주세요. 많이 만들어, 조금 더 VC들이 운영하는 GP들이 좀 더 조건 유리하게 빨리 만들 수 있게 그것들 몇 개라도 만들어지면, 벤처캐피탈 생태계 내에서 들어가면 그분들이 어쩔 수 없이 또 투자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뭐 밥차선 개정 논의가 지금 되고 있다, 어떤 논의가 되고 있다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거기서 돈들이 풀릴 거라고 가정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와서 제가 뭐 다시 교수님들이 들으면 또 싫어하시겠지만, R&D 과제에서 보면 정부 과제 중에 투자 연계형 과제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많이 하고 있지만 투자 연계형 과제 수를 조금 더 늘려보고, 그거는 사실은 뭐 결심만 하면 되는 일이니까, 그러면서 소규모 펀드 그런 것들의 개수를 뭐 향후에 뭐 또 한 2달 동안에 빨리 늘려놓으면은 거기서 아까 얘기했던 뭐 시리즈 A나 시리즈 B 이런 기업들로 뭐 10억, 20억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사실 어떤 기업들이 50억, 60억, 100억을 원하는데 어떤 한 기업이 가갖고 뚝딱 50억, 100억을 투자하지 않거든요. 그 10억, 20억짜리 뭉치는 거고, 10억, 20억짜리 누군가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더 작은 SI도 용기를 갖고, 또는 뭐 무슨 개인 투자 조합도 용기를 갖고 되는 거여서, 그렇게 좀 소규모 펀드를 만드는 거를 뭐 가장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일단 비상장사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제가 한 2가지만 제안을 해볼게요. 하나는 비상장사들 중에 임상 허가를 받은 거, IND를 받으면은 그걸 가지고 저리융자를 좀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비상장사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미국이나 유럽의 많은 이제 벤처들이 한국의 기술을 가져가서 회사를 만드는 뉴코 모델을 많이 하는데, 그걸 지금 한국이라 실정도 잘 모르고 막 돈을 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스페셜 펀드를 하나 만들어서 그런 해외 VC들이 국내 그런 비상장사에 투자할 때 거기에 매칭을 해줄 수 있는 펀드, 그걸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러면 사실은 글로벌 펀드가 들어오고 국내에서 매칭 펀드가 들어가면은 그런 건 성장하기도 쉬워요. 그래서 그게 코스닥 가서 엑시트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주면은, 그럼 글로벌에 있는 VC들이 한국에 가서도 정말 좋은 기술 찾으면은 우리가 저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구나 하는 모델을 좀 보여줄 수 있으면은 저는 그게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 되게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요, 역대 정부가 새로 들어오면서 바이오가 그 신성장 동력이 아닌 적이 없었을 거예요. 요번 정부도 또 신성장 동력인데, 현실은 바이오, 제가 느끼는 현실은 지금 붕괴입니다. 붕괴. 완전 초토화. 근데 우리 지금 뭐 말씀 앞전에 상반기에 라이센스하고 12조 다 좋은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지금 알테오젠, 리가캠 뭐 이런 회사들은 업계 리딩 컴퍼니잖아요. 그런 회사를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상장한 라메디텍, 엑셀세라피틱스 이런 모르실 거잖아요. 특히나 더 밑으로 내려가서 지금 비상장, 하이센스 바이오, 브렉소젠, 아미팜 들어도 못 보셨을 거예요, 이런 회사들. 근데 대략 지금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기술특례 상장으로 상장한 바이오 기업이 한 110개 정도 돼요. 그죠? 그 정도 되죠. 근데
대략 그러면은 상장사가 한 뭐 120개라고 치고 비상장이 예를 들어 한 2,000개 정도 될 건데 지금 바이오 생태계를 이끌어 나가는 거는 알테오든 리가켐이 아니고 여기에 이제 잘 나가는 회사니까 다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장사 120개 정도, 비상장사 한 2,000여 개. 얘를 어떻게 할 거냐인데 첫 번째가 저는 지금 최근에 구조적인 문제가 상장사가 너무 힘들어서 비상장이 죽고 있다. 이게 선순환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 황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엑싯이 되고 그걸 가지고 비상장에 다 투자하고 근데 이게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그 뭐 바이오가 실적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뭐 코로나 때문에 뭐가 뭐 코로나 수혜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투자 쪽은 제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근데 뭔가 뭐 사이클이 올라가다 내려가다 뭐 플럭체이션이 있긴 마련인데 선순환을 가장 크게 지금 현재 맡고 있는 거는 저는 법차손이라고 봐요. 상장사에 대해서는. 법차손 이슈가 뭐냐면 관리 종목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상장 유지 지표인데 얘가 문제가 되면 투자자가 투자 안 하죠. 그러면은 회사가 계속 생명 유지를 해야 되는데 생명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럼 거기 돈이 딱 잠겨 있을 거잖아요. 엑시스 안 돼요. 그래서 상장사가 지금 고사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상한 규정 하나 때문에 바이오업계 상장사가 지금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효과로 인해서 비상장은 아예 빛도 못 보고 있다. 지금 지하실에 갇혀가지고. 네. 그래서 이 구조를 어떻게든지 타개하지 않으면 신성장 동력은 또 다음 정부에서도 뭐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법차손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받고 한번 가볼게요. 그러시죠. 예를 들면 그런 규제 당국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법차손이 생기면 상장 기업들은 자금 조달하면 되잖아. 자금 조달해서 자본 조달하면은 그거 다 메꿀 수 있는 건데 왜 자꾸 그런 거 갖고 얘기해라고 하시는데 그 규제 당국에 계신 분들이 꼭 제발 주식 투자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 현 대통령은 주식 투자를 한두 하신 분이라서 이 말을 이해하실 것 같은데 주식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그러한 작은 부정적인 정보들이 얼마나 빨리 유통되는지를 아주 잘 아세요. 법차손과 관련돼서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에도 그 개연성들이 생기면 그 회사에서 주식을 사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고 떨어질 만 존재하는 거고 당연히 자본 조달은 안 되거든요. 근데 아니 말로는 맞습니다. 상장시켜줬으니까 거기서 자본 조달하면 되지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은 현실과 좀 동떨어진 얘기다. 그래서 뭐 법차손 얘기 오늘 조금 더 나올 것 같긴 한데 와갖고 오늘 그 법차손 문제를 어떻게까지 해결했으면 좋겠는지 그까지 좀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방금 말씀하셨는데 상장사 자본 조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일반 주주들한테 받는 게 있고요. 하나는 하듯이 우리가 시비는 전환사채를 받는 거예요. 근데 상장하고 짧은 시간 내에 또 주주한테 받는 거는 회사가 좀 모양이 그러니까 전환사채를 받으면요. 그게 다 법차손입니다. 그게 다 부채예요. 그러니까 많이 받을 수도 없어. 네? 그런 문제가 있고요. 법차손은 사실 뭐 우리가 매번 얘기를 했고 사실은 작년 말에도 우리가 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법차손을 다뤘죠. 총리하고 금융위원장하고 3명이. 그래서 총리님은 다 이해를 해요. 금융위원회 입장은 왜 바이오만 특혜를 줍니까? 근데 산업 자체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하죠. 가령 우리가 있는 지아 이노베이션. 여태까지 2,600억을 썼고 삼바의 임상 샘플로 만든 게 530억입니다. 근데 어느 산업에서 530억 원어치 샘플을 만들고 매출이 0이며 앞으로 3년, 5년 내도 매출이 안 일어날 거다. 그런 산업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총리님은 인사하고 바꿔라 하는데 금융위원장이 말 안 들어요. 금융위원장은 다른 산업하고 차별하는 거기서는 대답을 내 하고는 갈 때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문제는 금융위원회입니다. 거기서 풀어야 되는데 풀 생각을 안 해요. 제가 최근에도 몇 군데 들어봐도 지금 얘기는 자꾸 합니다만은 바뀔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풀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빨리 얘기하고 또 할 게 많아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작년에 바이오 중에 법차손으로 관리 종목 걸린 회사가 10개예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로 25년도 결산하면 27개까지 늘어날 걸로 굉장히 불안한 전망이죠. 안타까운 보여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는 법차손을 풀어주면 바이오에 대한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 형평성에 어긋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꾸로 이미 그것 때문에 바이오가 망했다. 바이오를 어떻게 보면 더 이상하게 형평성에 어긋나게 하는 그런 규정이다. 그래서 빨리 없애야 되고 고쳐야 되는데 재미난 거 하나 얘기 드리면 이게 규정이요. 2022년 12월에 거래소가요. 갑자기 뜬금없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2022년 12월 9일 날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 시행책칙을 개정해가지고 법차손 계산할 때 그 소위 얘기하는 RCPS, CBBW 파생상품 손실은 빼줘라 라는 걸 이렇게 딱 냈어요. 아무 것도 없이 뜬금없이. 그래서 되게 그러면 법차손이 좀 해소될래나? 그랬는데 이게 굉장히 미미한 거죠. 왜냐하면 상장사들은 대부분 다 전환해가지고 파생상품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럼 요거는 뭐냐면 시행세칙 바꿔서 할 수 있거든요. 22년 12월 9일에도 갑자기 해서 했는데 이걸 왜 못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됐나요? 시행세칙 어디서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기서 R&D 비용은 법차손 계산할 때 빼자. 캐나다 우리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도 충분히 이거는 고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라이센스 아웃 말씀하셨는데 비상장사가 라이센스 아웃을 하려고 지금 무지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살아야 되니까 하는 거고 하나는 상장 요건 중에 은연중에 요구해요. 의미 있는 라이센스 아웃 2개 이상. 의미 있는이 도대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의미 있는 라이센스가 2개 이상. 그래서 우리만 겨자 먹기로 뭐 임상 단계든 뭐 전임상 끝나는 단계든 국내 제약사라고 해서라도 하려고 막 엄청나게 하거든요. 근데 잘 안 되죠. 안 되고 어려운데 그래서 저는 그 국내 제약사가 국내 바이오 벤처에서 라이센스 아웃을 해서 사가면 그거는 세제 혜택을 좀 주자. 그리고 그걸로 공동 연구를 하면 그 공동 연구비에 대한 거는 혜택을 좀 더 주자.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상장사를 한 2천 몇 개 되는 우리 비상장사들 죽어가고 있는데 좀 살려줄 수 있는 뭔가 제도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법차손 문제를 해결할 때 법차손을 완전히 없애주면 가장 베스트이긴 하겠지만 그러면 그 중간에 어떤 단계를 한번 거쳐서 버퍼링을 한번 내면은 좋을까 했을 때 아이디어가 뭐가 좀 있을까요? 네, 일단 아까 이제 금융위원회나 이런 규제당국 얘기하셨는데 바이오 산업에 대한만 특혜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지금 먼저 닥친 게 바이오 산업이지 앞으로 운수 산업이든 소재 산업이든 다 닥칠 문제다라고 얘기해서 그분들 또 바이오 산업이 아닌 분들이 힘들기 전에 새로운 제도들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관련해서 거래소나 또는 일반 투자자들이 이런 우려를 할 것 같아요. R&D 비용 쓰는 것들을 내가 규제당국에서 이거를 법차손 제외시켜 놓으면 니들이 R&D 비용을 쓰는지 안 쓰는지를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리고 그게 R&D 비용이 제대로 쓰인 건지 안 쓰인 건지도 알 수가 없잖아. 물론 회계법인에서 뭐 여러 가지 또 장치들 갖고 하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다만 또 이제 회계법인들마다도 조금씩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 본 거는 상장 기업들이 매년 연말이 되면 자기네들이 이제 회계법인과 함께 이제 재무제표들을 쭉 분석해서 내는데 R&D 비용이 한해서 세부적으로 그 항목들을 좀 분리해 보자. 그리고 규제 당국에 그게 한국거래소일 수도 있고 뭐 금융위원회일 수도 이런 데다가 자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실제로 꼭 필요한 R&D였으니까 이 정도 항목들은 그 법차손에서 좀 제외시켜 주세요라고 이제 내면 그러면 또 그 한국거래소나 또는 금융위 이런 데서는 그것들을 전문적으로 객관적으로 팔 수 있는 외부 인사를 포함한 어떤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리고 또 이제 이 검증도 해야 되니까 그 검증은 또 우리나라에 뭐 회계원도 있고 경제학회도 있고 유능한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한테
또 검증을 한번 거쳐가지고 그래서 아 얘네가 했던 것들은 실질적으로 R&D 비용에서 의미 있는 거니까 이 정도는 제외시켜주는 것이 맞는 것 같아. 또 어떤 애들은 야 너네는 R&D 비용을 어디 가서 술집에서만 R&D를 했니? 그래서 그건 안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하다가 뭐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면 실제로는 누구도 좀 더 부담이 좀 덜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투자자들이 우리가 보호해낸 투자자들이 우리가 검증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R&D 비용들을 이 정도를 쓰고 있다라는 것들은 얘네들이 회사 내부에서 정말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고 인식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저는 의견이 좀 다른 게요. 뭐 법차손을 이제 없애야 되는데 그 어려우니까 우리 R&D 비용으로 제외하자. 저는 그게 이번에 바꾸려면 확실하게 바꿔야 되거든요. 법차선 제도를 가진 거는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법차선 제도를 나스닥에 적용을 하면은 나스닥에 상장된 100개 바이오 기업의 30%가 관리 종목이에요. 그런 종목이 그건 분명히 없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걸 없애질 못하니까 자꾸 뭐 이걸 이렇게 합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이번에 할 때 방청해서 이건 없애라 하는 목소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거기에 이거 빼고 저거 빼고는 아니라 봅니다. 저기 이병헌 회장님 저도 없애는 거 동의하는데요. 저는 이거 없애자고 하다가 또 1년 흘러갈까 봐. 그런데 아까 시행세칙을 좀 바꾸고 위원회를 만들고 이런 것들은 사실 누군가가 마음을 먹으면 대략 한 8주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서 그래서 1년간에 걸쳐서 뭐 용역을 하든지 해서 법차손을 전반적으로 없애는 것까지 가는데 지금 당장은 너무 급하니까 그런 위원회를 두고 해서 하는 방법론을 한번 뭐라도 효과가 똑같은 거면 저희는 일단 숨통이 좀 트이겠다는 거고 예, 아까 말씀드린 그 시행계칙 바꾼 것도 회계법인이 확인서 내게 돼 있어요. 거래소에다가 내면 돼요. 저도 법차선 뭐 한마디만 하면 예, 아까 예. 이병건 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비슷한 데이터를 본 것 같아요. 그 나스닥이가 우리나라밖에 없고 전 세계에서 제가 본 데이터는 35% 정도의 기업이 좀비기업 이 거래 불가능한 종목으로 분류된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완화한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완화하냐가 또 하나의 논쟁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이게 전 세계에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고 우리나라에 있어가지고 이 기업의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라고 하면 일부 투자자 보고 관점에서 필요한 것도 많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논란의 소지는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국부의 증진에 이게 일부 투자자의 손실과 국부 증진에서 봤을 때 어느 쪽이 유리하냐라고 보면은 답은 좀 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과감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아까 회계사님 말씀하셨나요? 매 정부마다 바이오를 신성장 동력으로 둬요. 근데 계속 거기에 내용에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바이오 산업의 뭔지를 생태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계속 변증만 소리가 끝났거든요. 근데 저희가 오늘 이 자리를 만든 이유도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된 시기이고 그다음에 지금 고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안 고쳐지면 또 다시 질곡에 빠지게 되고 하는데 저는 그래도 약간 긍정적으로 보는 게 거래소에서 27년서부터인가 26년서부터 시총으로 매출액을 이제 그걸 기총 600억이 되면 매출액을 감해주기로 했잖아요. 근데 결국 시총이 600억이 되려면 R&D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R&D를 하면 법차손이 걸리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그 타이밍을 맞춰서 우리가 법차손을 좀 과감하게 풀어줄 부분이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럼 이제 또 이제 기업은 뭐 잘했니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어쩌면 어떤 면에서 본다면 그러면 이전에 뭐 바이오가 여러 가지 우를 범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게 뭐 조금 하나가 사고가 나서 모든 산업계가 영향을 받은 것 같기도 한데 좀 이제 우리가 만약에 법차손을 없애주고 했을 때 그럼 기업은 우리가 어떻게 시장의 투명성을 가지고 좀 뭔가 확보해 나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업 산업적인 관점에서 한번 좀 의견을 나눠볼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분이 먼저 좀 아무래도 회계쟁이니까 제가 그러면 투명성 굉장히 그 고민하면 끝이 없는 건데요. 바이오 우리 산업의 특성에 맞춰서 좀 말씀드리면 이런 거잖아요. 바이오 회사의 상장사의 가장 큰 리스크는 저 회사가 지금 뭔가 하고 있다. 지금 파이프라인 프로그레스가 이렇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사실인지 아닌지 이게 제일 큰 리스크인 거잖아요. 뭐 투자의 기본적인 리스크는 빼고 그냥 투자는 돈을 잃을 수도 있고 딸 수도 있는 거지만 그 회사의 공시된 자료를 보고 믿고 내가 투자했는데 나중에 얘가 속된 일 뻥이더라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계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뭐 그게 회계 규정에는 사실 좀 강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회사가 자율적으로 공시를 잘 할 수 있는 회사는 그러니까 할 수는 있죠. 그 제가 어디 가서 항상 얘기하는 게 그 찾아보면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가 리가캠 바이오예요. 리가캠이 자기들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한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공시를 하거든요. 사업보고서 공시하고 감사보고서 공시해요. 그래서 그렇게 공시하는 회사가 주가가 훨씬 좋고 신뢰도가 높고 라는 걸 시장에서 인지한다면 많은 상장사들이 그걸 쫓아갈 건데 그래서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권고하는 수준밖에 안 되긴 하죠. 사실은.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해보면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에 소통을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침 리가캠도 똑같은 공시를 결국은 공시 속에서 소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좋은 의미 같은데 회장님은 그래서 어떠세요? 제가 이제 거래소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상장 조건이 두 개죠, 그죠? 하나는 기술수준이고 하나는 임상진입입니다. 근데 그거를 딱 적어놓으니까 그냥 그게 안 되는 과제를 가지고 또 임상을 들어가고 그럼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시간과 돈을 잃어버리고 그죠? 기술 수출도 정말 또 이상한 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래서 예전에 그걸 이제 성장 제도를 바꾸라고 그럴 때 저는 바이오는 다른 사람하고 달리 너무 이게 롱텀이라 창업자나 CEO를 봐라 그래요. 그걸 한 50% 점수를 줘라. 그럼 가령 리가캠의 김 대표가 그런 면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고 또 연구도 잘하고 그런 사람이면은 회사 가요. 제가 그래서 그때 예를 들은 두 명이 하나가 알테오젠이고 하나가 리가캠이요. 이런 분들은 정말 사이언스 강하고 다른 눈치 안 보고 그냥 그것만 파기 때문에 바이오라는 게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임상하다 실패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계속 밀어주면 뭔가 만들어낸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바이오계가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도 그런 신뢰성이나 투명성을 많이 잃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런 아닌 사람들이 해서 뭐가 임상은 실패했는데 임상이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임상은 실패 성공이 없습니다. 그냥 데이터 딱 나오는데 그만 보고만 가지고 실패다 성공이다 어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이제 신뢰도가 깨지는 거예요. 결국은 기업이 신뢰도를 투명성 있게 확보하려면 자기가 내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R&D 같은 경우들을 아주 공시를 정확하게 해주는 것이 그리고 실패했으면 실패한 이유들을 좀 설명해 줘서 물론 주가가 빠지긴 하겠지만 결국은 그게 나중에 또 좀 더 좋은 신뢰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도 이게 결국은 기업들이 공시를 통해 가지고 일반 투자자랑 소통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혹시 그거 이외에 또 다른 뭔가 있을까요? 네, 어떠세요? 저한테 여쭤보셔서 저도 사실 조한석 대표님께서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이게 공시를 얼마나 투명하고 디테일하게 하냐가 투자자들에 대한 신뢰와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나 자신에 대한 약속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하고 있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라고 외부에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건 저희 이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도 그냥 아무 계획 없이 공부하는 친구들과 본인이 이제 공부할 계획을 써놓고 공부하는 거랑은 이거 결과물에서 차이가 다르듯이 이 공시를 투명하게 하는 것은 그만큼 외부에 대해서도 이제 신뢰성을 쌓는 거지만 스스로에 대한 다짐도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자기 동기부여도 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교과서적인 답이지만 그게 정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공시도 애매하게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임상에서 이상이 실제 실패하는 게 없잖아요. 성공할 확률보다. 그럼 실패했을 때 뭐가 실패했고 우리는 회사가 어떻게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 얘기들만 정확하게 해줬어도 좀 괜찮은데 여태까지는 좀 그렇지 않은 회사들이 몇몇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바이오 업계 전체적인 신뢰도 영향을 주기도 하니까 특히 이제 신약계 바이오라고 하는 건 데이터로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신뢰도가 프럭처시 아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또 황 대표님은 어떤? 저도 바이오 업계에 있으니까 디펜스를 한 번만 해보면 기술 상장 기업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런데 누군가가 통계적으로 기술 상장 기업들이 훨씬 더 부실화되거나 훨씬 더 이상한 짓을 많이 했는지를 통계적으로 조사해 보신 분들이 그 통계 결과를 갖고 말씀하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코스닥 상장들 매출과 이익으로 상장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와서 어떤 표현들을 표현내는 봐준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특례 상장으로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도덕적인 거나 이런 거를 사고 친 거에 대한 확률로만 따져서 볼 때는 저는 제가 아는 통계로선 제가 조사한 거 봐서는 일반 상장보다 기술 상장 기업들이 사실은 훨씬 더 공시도 열심히 해왔고 큰 사고 안 치고
다만 연구개발 열심히 하다가 돈이 떨어졌다 이런 건데 그래서 와가지고 뭐 바이오기업들이 진짜 잘했으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몇 개의 소수 업체들의 잘못된 그 결과를 가지고 바이오기업 전체가 다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거고 전반적인 것들은 저도 매번 얘기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일반 투자자들이 설령 이해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챗GPT 시대 아닙니까? 공시자를 잘 넣으면 잘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투명하게 자세하게 하는 것들로서 그리고 나중에 그것들을 오해하게 하거나 잘못하게 하면 그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거가 맞는 거지 않을까? 맞습니다. 예. 자, 그럼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상장 얘기를 잠깐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좋은 기술을 그러니까 글로벌 임상을 가는 회사들이 하는 얘기가 꼭 이렇게 상장 기준에 글로벌 임상 그러니까 임상 몇 개를 둬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또 그걸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럼 그걸 어떻게 상장을 시키냐라는 얘기가 이제 반복되기도 하고 또 이제 기업들은 야, 만약 진짜 혁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글로벌 임상을 하려면 그 막대한 자금이 들기도 하는데 그게 쉬운 일이냐 일반적으로 상장하는 것보다 이런 얘기도 좀 오가고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라이센스 아웃 관련된 부분도 이게 만약에 어떤 회사들은 그냥 상장용 라이센스 아웃이 가능한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그게 또 나중에 결국 시장에 올라가면 그게 또 이제 사고를 치게 되고 하는 일이 악순환이 번복이 되는데 상장 조건, 특히 상장 조건 중에서도 라이센스 아웃이나 이제 그러니까 임사에 관련 가이드라인이 뭔가 좀 개선이 필요한 건지 그 부분을 좀 더 한번 좀 논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지금 이제 상장하려고 회사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먼저 저 팀장님께서 한번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예. 상장과 관련돼서 이런 얘기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모든 산업에서 우리 뭐 해갖고 왔냐면 벤치마킹해서 일을 해왔습니다. 벤치마킹을 한다는 거는 다른 나라건 우리나라건 어딘가에 간에 모범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쫓아가는 일들을 해왔죠. 근데 다른 모든 산업과 마찬가지로 바이오 산업에 있어서도 벤치마킹 상대가 있는 것을 쫓아가는 것만으로 하기가 어려워지는 시점이 돼버렸습니다. 또 다른 것들 우리가 이제 임상에 들어가는 것들 하는데 기술 이전 어떤 것들은 임상 3상에 가도 실제로 기술 이전을 하려고 해도 기술 이전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거꾸로 전임상 실험에서 독성 시험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기술 이전 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잣대가 사실은 평가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관리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은 우리 뭐 RFP 형태로 또는 벤치마킹 형태로 테이블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칸에 들어온 애들만 이 무대에 들어와 라고 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누구나 상장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그걸 갖고 평가하지 말고 다 상장시킬 수는 없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그렇게 숫자로서나 아니면 테이블에 칸 채우기 아니고서도 평가 방법들을 조금 더 뭐 다면 평가를 하건 어떤 평가를 했을 때 평가 방법들을 조금 더 고도화하다 보면 그 정도로 극복할 수 있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상장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상장 외에는 다른 엑시트가 없기 때문에 좀 상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은 상장은 뭐 아까 말한 대로 임상이든 기술적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방법도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미국처럼 M&A든 아니면 이제 요즘에 많은 미국의 VC들이 한국의 기술이 점점 좋아지니까 그 기술을 갖다 니우코 만드는 것들 그런 모델 뭔가 새로운 모델을 자꾸 풀어줘서 상장에만 꼭 아니라도 방법이 있다는 걸 조금 더 열어줘야 되고요. 그러면 나는 그러죠. 지금 국내 기업들이 정말 지난 10년간 엄청나게 기술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끼리의 아까 말한 공동용, 국내 기업끼리 M&A 거기에 따른 세제 혜택을 좀 확실히 좀 풀어주면은 그럼 그게 먼저 좀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밤새워가면서 정말 연구한 거를 글로벌에 꼭 안 갖다 주더라도 국내에서 뭔가 그걸 만들어서 하나 글로벌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주는 게 저는 좋겠다.
기술 이전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하면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법차선 얘기하면서 정보의 유통이 빛과 같이 빠르다 했는데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비상장 기업을 대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얘 코스닥에 상장하기 위해서 기술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를 이미 눈치채 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게 가격이 헐값으로 팔리는 경우들이 이미 존재하는 일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기술 이전 모델이 저는 아까 처음에도 틀렸다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애들이 우리의 약점을 이제 알게 돼 버린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디폴트 값으로 둬야 되는지는 한 번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 네, 상장에 대한 가이드라인 저는 개인적으로 딱히 드릴 말씀 없는데 아까 그 조 대표님께서 법차손하고 같이 말씀하신 하나의 이슈가 있는데 법차손 이슈가 너무 커가지고 묻혀버린 게 있는데 저도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대기업 입장에서 그 R&D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이제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M&A를 통해서 이제 취득한 기술이라든지 라이센스 아웃 통해서 취득한 기술들은 세액공제 아직 안 되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좀 확대 적용해야만 이 M&A 시장이 활성화된다. 결국 이게 이제 이 작은 기업 입장에서 하나의 이 뭐라고 할까? 시장 자체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큰 마중물이 될 수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게 아까 법차손 이슈로 묻혀버린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이 조치다라고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이 바이오업계에서 회계사 생활을 할지 모르겠지만 20년째 하고 있으니까 제가 좀 디테일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디테일한 상장 제도와 제 느끼는 디테일한. 근데 아까 이제 제가 혼자 왜 웃었냐면 바이오는 뭐 다 거짓말이 있는 것 같고 뭐 주가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주가 조작을 하고 근데 상장해서요 3년 동안 락업 걸려서 대주주는 팔지도 못하고요 3년 지나면 법차손 이슈 생겨가지고 투자도 못 받는데 주가 조작은 뭔 주가 조작을 하고 할 수 있겠어요. 거기서 택도 없는 얘기고요. 현실에서 되게 어려운데 상장 제도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바이오들의 지금 대부분이 기술특례 상장 제도를 통해서 상장하잖아요. 그럼 기술성 심사를 해요. 24개 기관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 2개가 신용평가 기관이에요. 제가 한 번도 같이 배석한 적은 없어서 어떻게 기술 심사를 하는지 모르는데 기술 심사 들어가서 주로 하는 게 수익성을 본대요. 기술을 보는 게 아니라 수익성을 본대요. 왜 수익성을 보냐고 물어봤더니 기술이 그렇게 훌륭하다고 설명하시면 돈을 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돈을 얼마를 버셨나?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술 평가를 받는 회사마다 정말 답답한 게 내가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데 신약 지금 전임상 단계고 임상 일상 하는데 돈을 내가 그걸 어떻게 버냐. 라이센스 아웃 지금 뭐 쿠킹 되고 있는 게 뭐가 있냐. 이런 대답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저는 기술 평가면 기술만 보도록 총각 프랙티스든 제도를 만들어서 기관이 아니라 꼭 기관이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문가들 풀을 만들어서 보면 우리 그 국가바이오 산업인가요? 바이오 신학개발 이런 데 보면 풀이 있잖아요. 그렇게 모셔서 뭐 심사하던데 좀 그렇게 하면 안 되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요. 동일한 맥락에서 한마디만 부언하면 기술성 평가를 실제로는 뭐 저는 그 기술성 평가를 해본 적도 있고 했는데 기술성 평가와 사업성 평가와 그리고 숫자로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뭐 TCP 기관들도 외부에 있는 뭐 내부에 계신 분도 있고 외부에서 뭐 박사님이나 교수님 이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기술성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사업성 평가도 같이 하시거든요. 저는 근데 제 스스로도 사업성 평가가 제가 가능한 사람인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달에 한 번, 2주에 한 번 또는 2달에 한 번 모시는 그분들이 기술성 평가는 공부하시고 자료 찾아봐서 하실 것도 있다고 가정을 하는데 사업성 평가를 해서 그게 숫자로 나타나는 것까지 평가를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당락을 결정한다는 그거는 약간은 제 상식에서는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숫자 얘기도 하셨지만 우리 조 대표님이 기술성 평가에서는 정말로 그거와 관련된 정말로 그게 원천 기술인지 원천 기술에 해당되는 특허를 갖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그 기술에 대해서 실험들은 똑바로 해왔는지 어떤 경쟁 기술이 있으면 그거 비교했을 때 거기까지 괜찮은지 그 정도 걸 보는 거가 그런 기술 평가 기관의 일이 아닐까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아까 우리 이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바이오 기업은 CEO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술성 평가할 때 뭔가 위원회처럼 이렇게 그 심사위원들 들어가셔서 보시면 다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아실 것 같아요. 저분이 신뢰성이 있는지 없는지. 1차적으로 거기서도 검증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예, 그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기술성 평가를 통과하면 거래소는 그 다음에 기술 말고 사업성이나 다른 그쪽만 봤으면 좋겠어요. 거래소는 또 보잖아요. 또 보고 원래 45 영업일 이내 결론이 나게 돼 있는데 지금은 이게 45 영업일이면 달러 2달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6개월 이상 걸려요. 계속 연장. 그리고 11개월 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회사가 돈이 없어서 신사받다가 굶어 죽어요. 그래서 45일 영업일 내에 갑을 꼭 끝내줬으면 좋겠다. 그 마찬가지로 상장할 때 내는 서류 중에 향후 5년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성이나. 그런데 그 숫자가 나쁘면은 이게 통과를 못 하니까 다 거기에 이제 정말 뭐 2, 3년 내에 다 브레이크 이븐을 다 맞춰요. 맞아요. 그게 그럼 지금 한 이제 2005년부터 지금 20년간 기평을 했는데 거기에 한 120개 회사가 다 써놓은 걸 하나도 지킬 회사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걸 왜 계속 하느냐? 그건 아예 없애든지 정말 풀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분명히 거칠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잖아요.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규제 당국에서는 그거를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죠. 회사가 스스로 적어서 숫자를 냈는데 그거를 못 맞춘 너희들의 잘못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 그 말에 대해서 뭐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써는 기업들이 써는 게 맞는데 과연 그러면 그 써낸 지금 기존에 우리가 잘 됐다고 가정되는 회사들, 지금 잘 되는 회사들, 알테오젠 이건 리가캠 이건 에이벨 바이오 이거 다 좋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뭐 팩트론도 좋고 다 좋은데 과연 우리 시장에 있는 투자자들은 스스로 그 숫자들을 다 확인하고 그 숫자와 맞기 때문에 과거부터 투자를 해왔고 지금도 그 숫자를 보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인지는 한번 다시 돌이켜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사실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들이 현재 개발하고 있는 거에 대한 기술 개발의 속도거나 그게 지금 현재 기술 트렌드와 얼마나 부합하는지 그거에 맞춰서 그들이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 규제당국에서 그 기업들이 스스로 적어낸 것도 못 지키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냐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일견으로는 맞는 말이고 할 말이 없기도 하지만 다른 표현으로는 사실은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립니다. 이게 참 이제 어려운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장을 관리하는 쪽 입장에서 본다면 뭔가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에 들어와야 되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 같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그 가이드라인이 현실적인 산업계를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좀 개선해야 되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이게 논의되는 게 이제 이 자금에만 좀 포커스돼 가지고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이 오픈 이노베이션 관련해서 이제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가 50.9%가 자금 및 인력 확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단 바이오 업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제 초기 벤처 업체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 물론 이제 자금이 필요한 이슈도 있지만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인재.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벤처 업계들에게 이제 양질의 인재를 공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라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뾰족한 방법이 저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냥 제가 생각해 본 거는 이제 종업원들에 대해서 이 벤처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그 여건을 좀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이제 대부분의 인력들이 이제 그 스톡옵션이 하나의 큰 방법이긴 하지만 굉장히 이것도 스톡옵션이라는 게 현실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또 많이 필요한 하나의 툴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벤처 기업에서 일하는 인력들에 대해서는 좀 과감한 세제 혜택을 뭐 근로소득세에 대해서 일반 대기업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준다든지 좀 발칙한 상상일 수도 있지만 이제 이런 식의 그 정부에서 좀 지원이 있다라고 하면 벤처 입장에서도 인재 확보를 조금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결국 이거 자금이 유입된다 하더라도 그 자금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한 축이 이 제대로 서도 이제 다른 한 축이 무너지면은 어느 정도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인재 확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전향적인 검토를 해보십사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결국 이제 이런 데는 거기가 스톡옵션이잖아요. 돈을 많이 못 주니까. 근데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세율이 한 50%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손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것 플러스 이제 스탁 옵션은 몇 년 뒤에 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한 해 한 해 살아가는데 이제 굉장히 좀뭐 벤처 기업이 또 대기업보다 더 연봉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세금 측면에서라도 조금 더 과감한 세제 혜택을 준다라고 하면 1년 단위로 좀 살아가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스탁 옵션을 행사할 때까지 또 대기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도 이 인재 측면에서는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가지고 내부 인력이고요. 근데 내부 인력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 나가는데. 그래서 결국은 글로벌 경험이 있는 그런 외부 인력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인력이 한국이 많지가 않습니다. 중국과 비교하면은 정말 20, 30년 전에 우리가 보면은 중국이나 인도 친구들은 미국에 공부하러 나가서 지상 목표가 미국에 남아 있는 거예요. 돌아가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지금 20, 30년 후에 다 이제 글로벌 기업에 가 있고 그게 다 돌아온 거거든요. 한국은 좀 특이하죠. 한국을 공부하러 가면은 첫째는 많이 돌아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돌아오고요. 남아있는 친구들도 거의 아카데미를 학교로 가요. 그러니까 산업 쪽에 있는 인재들이 없습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중국하고 한국의 굉장히 큰 지난 10년간 사이에 차이가 컸고요. 그래서 그걸 하는 거. 그걸 비슷한 게 지금 이제 FDA,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FDA, NIH 야산 삭감하고 사람을 자르잖아요. 거기 한국 분들이 적고 있습니다. 난 그런 분들을 한국에 모시고 와서 시약처가 됐든 벤처기업이 됐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FDA, NIH 그런 모임이 있어요. 한국인들 모임이 있는데 거기 접촉을 해서 그분들을 어떻게 한국을 좀 모시고 오는지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비슷한 맥락으로 인력 활용과 관련돼서 사실 이 얘기도 뭐 여기저기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다들 제가 목소리가 약해서인지 귀담아 들으시지 않으시는데 아까 스톡옵션이나 또는 뭐 세제 혜택 주는 것들 그런 것도 중요한데요. 인력들 활용 관련해서 우리가 뭐 사실은 바이오 섹터뿐만이 아니라 다른 섹터도 비슷할 것 같은데 국가 인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 국내에 있는 어쨌든 한국에 협조할 만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그리고 매년 한 번씩만 업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런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 가서 일종의 재능 기부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고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 하는 재능 기부 문화들을 좀 활성화하고 그거에 대한 것들을 국가에서 좀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어 주자 했는데 이게 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 뭐 큰 표가 나는 것도 아니어서 그런지 한 10여 년 전부터 가끔씩 기회 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뭐 다들 관심이 별로 없으시긴 한데 국가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이제 그 중에서도 바이오 산업을 중심으로 먼저 그것들을 구축을 하고 그것들을 활용을 할 때에는 재능 기부 형태를 좀 활용을 하고 그래서 해외 인력들 모시고 오고 연계하고 그런 거 좋은데 뭐 당장은 국내에 있는 좀 꽤 큰 기업들 그게 뭐 삼성이건 LG건 뭐 유한양이건 다 좋은데 그런 데 있는 인력들이 당장 자기 회사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기업들을 도와주면 국가 경쟁력이 강화되고 그런 인연으로 또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도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인력과 관련해서는 해왔습니다.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현업에서 실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 인력 중에서요 바이오 벤처 스타트업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게 향후에 라이센스 아웃 목표로 하는 우리 회사들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보면 BD 인력이 없다고 해서 굉장히 고생하세요. 그래서 제가 요새는 BD 인력을 처음부터 좀 뽑으셔라 그러면 근데 엄청 비싸대는 거예요. 사람도 한정돼 있고. 근데 이제 나는 연구만 해서 개발만 했는데 나중에 팔려고 봤더니 팔 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 또 이제 시간 까먹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최대한 단축시켜서 유기적으로 하려고 우리 어쨌든 요구하는 게 계속 의미 있는 라이센스 2건 이상이잖아요. 최대한 빨리 해야 되는데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가지고 가서 잘 팔 수 있는 사람도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 인력 중에서 BD 인력에 대한 부분은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이제 인력에 관련해서도 아주 얘기가 좀 많은데 그 외국 고급 인력이라고 하는 게 뭐 아주 미국의
좋은 벤처에 있거나 좋은 파마에 있는 친구들을 데려왔을 때의 지원 프로그램들을 아마 코트라에서 해외 유치인력 사업이 하나 만들어졌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점점 확대해 가려고 하는데 그거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BD 인력은 KDDF에서 그 BD를 양성하는 프로그램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리 스테이지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좀 계속적으로 산업계랑 호흡을 맞추면 이게 아직 좀 BD 인력이라는 게 금방 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산업계에서 KDDF에서 나오는 그런 BD 인력도 잘 활용을 하면 좀 길게 보면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바이오 산업 특히 뭐 이런 혁신 기술들이 계속 규제나 뭐 여러 가지와 이제 부닥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혁신 기술들,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한 혁신 기술들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거는 정부의 무지막지한 자금의 투자와 그다음에 규제에 관련된 부분,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 규제를 통한 시장에 나오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뭐 결국 이제 이 규제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인허가에 관련된 규제가 좀 있을 텐데,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식약처가 물론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보면은 아마 한 개인이 갖고 있는 과제 수가 어마무시하다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거기서 뭔가를 찾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뭐 못한다 잘한다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식약처가 이 혁신 기술들이 좀 시장에 나오기에 좋은 구조 아니면은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구조로 가려면 지금 식약처 어떠한 것들을 좀 보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좀 더 경쟁력 있는 아이템들이 시장에 나올 수 있을지 관련된 뭘 한번 논의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분이 먼저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 제가 지난주에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의 전 국장님 뭘 뵀더니 그 전주에 이제 우리 식약처 뭐 등등 관련해 갖고 어떤 분들을 뵀더니 굉장히 신기한 일이 이 나라에 생겼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세상에 민간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규제 기관에 있는 인원을 늘려달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처음 봤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인지를 이해해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수년 전부터 식약처의 심사 인력을 100명만 늘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 그 말씀 드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식약처에서 심사 인력들이 더 늘어나면 그 사람들이 일이 규제인데 규제를 더 많이 만들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코로나 시절에, 코비드-19 시절에 우리가 몇 가지의 긍정적인 작용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 게 셀트리온이나 에키노아주나 아니면 SK바이오사이언스나 뭐 마스크, 진단키트 등이 식약처의 전담 인력이 그 생산 현장에 가서, 개발 현장에 가서 붙었을 때 그게 얼마나 빨리 개발이 되고 그 이후에도 무리한 게 아니라 한국에서 허가난 다음에 바로 또 유럽에서 허가나는 그런 긍정적인 작용들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공무원들의 숫자를 늘리는 것들이 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대략 저희가 어떤 분들은 이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몇 명인데 도대체 100명을 늘리라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서 지금 몇 명인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릅니다. 다만 우리 업계 내에서 규제기관이니까 말은 못하지만 알게 모르게 그런 인허가 필요한 기관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봐서 일단은 최소한의 인력들을 좀 늘리고 그 다음에 또 개선할 점을 찾아보자. 식약처에서는 작년 말에 우리가 이제 이런 신약 허가와 관련된 것들을 이제 비용을 더 받아가면서 그것들 뭐 신속하게 하겠다는 것들을 만든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일정 부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 2대 강국이 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좀 더 과감하게 뭐 대략 한 100명 정도의 이런 뭐 신약이건 신의료기기건 아니면 의료 이쪽 서비스 쪽이건 그런 전문 인력들을 고용을 해서 그거에 대한 효과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또 이제 현실에 있는 분들은 또 어떤 얘기도 하시냐면, 그런데 네가 100명을 뽑자고 그래서 국가가 100명을 뽑자고 그래도 아마 진짜 좋은 인력들은 안 올 거야. 왜냐하면 그분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것들도 고민을 많이 해야 돼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안 되는 걸 알지만 일단은 100명을 뽑아놓고 나서 그게 어느 정도 속도로 뽑히고 어느 정도 인력들이 하는지를 보면서 그분들의 처우 개선을 하는 거가 그게 순서가 아닐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시각처에 계신 분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전문 인력들이 가서 평가도 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규제가 성장의 동반자가 돼야 되는데 규제가 늘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들이 현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규제라는 그분들을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게 뭐 오송에 내려가 보면 그분들 밤 10시 11시까지 뭐 꼼짝말하고 일하고 있는 분들한테 그래서 그러면은 매일 밤을 새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서 제가 무슨 한국을 살릴 100명의 뭐를 뽑자라고 할 때 일단 식약처에서 그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입니다. 식약처 규제를 풀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제 리뷰인을 늘려서 시간을 줄이고도 안 했을 거고 또 하나는 좀 더 과감하게 치고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 공무원들한테 그냥 법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빨리 나갔다가 잘못되면 공무원들은 인생이 끝난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능할 수 있는 게 이런 걸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2009년에 신종플루 때 그때는 우리나라는 2009년까지는 독감 백신을 생산을 못했어요. 이제 2009년에 신종플루가 터졌는데 다행히 녹십자라는 회사에서 정부 프로젝트로 화순의 독성감 백신 지었죠. 그죠? 그게 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생산하는 양이 우리 국민의 정부에서는 50% 2,500만 도즈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안 돼요. 유일한 방법은 노바티스나 GSK가 가지고 있는 어즈번트를 수입을 하면 돼요. 어즈번트 하나가 독감 백신 하나를 4개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이제 노바티스 걸 가져왔는데 노바티스는 임상을 어떻게 했냐면은 독감 백신과 어즈번트를 섞어서 임상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따로 가져오니까 그렇게 할 임상을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매주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가 만나서 우리가 한 것이 그러면 따로 놓자. 독감 백신 놓고 어즈번트 놓고. 그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해서 허가를 내줬다고. 그래서 그걸 제가 2010년에 WHO에 가서 발표를 했더니 깜짝 놀라요. 도대체 한국이란 나라는 독감 백신을 생산을 못하는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50%를 다 작업을 했냐. 하나, 둘. 노바티스가 놀란 거는 아니 한국 식약처가 얼마나 과감하면은 저렇게 생산 듣도보도 못하는 인베드에서 2개를 같이 찔러가지고 허가를 내줬냐. 그래서 그게 굉장한 센세이션이었어요. 난 그런 걸 할 수가 있다. 그 같은 게 우리가 15년 전에 MB 때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가 워낙 약하니까 글로벌 경쟁력이 가질 수 있는 걸 2개를 뽑았습니다. 하나가 바이오시밀러예요. 그건 정말 잘했죠. 하나가 세포치료제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때 이제 MB는 식약처 인원을 좀 늘려라 했는데 그때 앉아있던 복지부 장관하고 식약처장은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 글로벌 보는 눈도 있고 안 되면 그렇지만 그걸 해서 세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기세포 치료제가 한국에서 나왔어요. 물론 그게 글로벌 성공 못했지만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식약처 인원들한테 공무원한테 규제를 풀어라 안 되는 거고요. 정부에서 과감하게 가야 돼요. 이 분야는 한국의 미래다. 그러니까 밀어줘라 하는 게 정부에서 돼야 되는 거든. 중국이 지금 이렇게 한 10년 만에 엄청나게 큰 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산 인력이 우리보다 훨씬 많고요. 자기 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풍부한 자금이에요. 결국은 풍부한 자금인데 중국이 선관 그 문자 글자를 하나가 선시 후보입니다. 선시 후보. 중국이 한 1,000개, 2,000개 발변차 똑같은 걸 하고 있는데 거기서 두세 개만 골라가지고 거기에 대단히 돈을 쳐줬어. 그게 우리하고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기껏해야 몇십억씩 나눠주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몇천억의 조의 돈을 담으면 그게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런 것들하고 또 하나가 용착입니다. 시행착오를 허용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말은 시행착오를 허용한다 그러지만은 그게 그렇게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부 차원에서 과감하게 정말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되려면은 그걸 지금 그렇게 풀지 않으면은 쉽지 않다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전까지 저희가 산업을 이제 우리가 일으켜 세우고 규제 관련된 부분이 계속 이제 팔로우 형태의 그런 포지션에서 우리가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규제를 하게 되고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그 시스템에서 한계에 부닥친 것 같고 결국은 정부에서도 매년마다 바이오 산업을 비전을 외치지만 그게 끝까지 못하는 게 결국 비전을 외친다고 하는 거는 새로운 혁신 기술들이 들어와서 국가의 가치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높이는 걸 만들어내려면 결국 무버 같은 그 규제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우리가 무버라고 외치면서 규제는 팔로우 규제하다 보니 계속 부닥치는데 이제 그게 지금 조금 좀 개선이 변화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까 이제 중국 업체 얘기가 나와서 이게 제조업 쪽을 좀 들여다보면은 이 과거에 우리나라 글로벌 제조기업들이 중국 업체와 이제 경쟁하다가 도저히 이제 원가 측면에서 경쟁이 안 되다 보니 이제 저가의 동침을 택하는 방향으로도 많이 가는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제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를 통한 위탁 생산을 적극 활용하면서 이제 생존의 방향을 이 과거는 이제 1대1 경쟁에서 이제 동침의 방향으로 약간 트는 움직임이 최근에 많이 보이고 있는데 바이오 쪽도 뭐 일각에서는 바이오 원아시아라는 용어를 쓰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 시장만을 볼 게 아니라 이제 정부 차원에서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과 좀 적극적으로 뭐 임상 데이터에 대한 뭐 이제 오픈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임상 단계가 그쪽에서도 인정받고 또 반대로 또 그 적극적인 그런 교류를 통해 가지고 조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넓힐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좀 터주는 것도 하나의 정부의 큰 역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움직였으면 어떨까 하고 이제 뭐 좀 결론으로 아까 제가 서두에 이제 제2의 삼성전자가 나올 수 있는 거는 바이오라고 말씀드린 게 저희 예전에 이제 키쿨더의 그 매출이 우리나라 GDP에 과연 60% 수준이라는 걸 처음 접했을 때 그 충격을 아직 잊을 수 없는데 우리나라도 뭐 당장은 뭐 이 블록버스터 신약이 5년 내에 나오기는 쉽진 않겠지만 뭐 10년 뒤, 20년 뒤에 언젠가는 블록버스터 신약 보유국이 좀 됐으면 하고 그게 꿈이 이제 현실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 이 경제력 또한 이제 지금보다는 한 2배 이상 키우는 데 있어서 하나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그런 제품이 아닐까라는 측면에서 제가 서두에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거여가지고 이제 이런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첫걸음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을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려봅니다. 원아시아는 우리가 이제 이병헌 회장님 항상 이제 준영하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임상 기간이 거의 15년 걸리고 임상 그 시작 개발하는 게 뭐 2주까지 걸리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유럽이나 미국의 이 시장의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려운 건데 아마 2030년 되면은 인구적인 면으로 봤을 때 바이오 산업이 아시아 쪽으로 온다는 얘기들이 많아서 그걸 좀 준비해야 되는 것을 항상 우리 이병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원아시아는 사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바이오 아시아입니다. 원아시아를 정말 원아시아에 동남아 국가들은 사실 제약 산업이 없어요, 그죠? 전부 글로벌에서 잡고 있고 그나마 키가 이제 한국, 일본, 중국이 메인인데 사실은 그거 세 개가 합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더라도 그거는 꼭 가야 된다. 그래서 아시아를 이제 완아시아를 자꾸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아시아 인구가 45억 명입니다. 미국은 3.5억 명, 유럽은 7.5억 명이에요. 그런데 그 11억 명의 미국, 유럽이 지금 전 세계의 바이오를 쥐고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결국은 아시아가 그 45억 인구가 있으면은 5년, 10년 내에 엄청난 시장이 이제 아시아가 오는 거고요. 한국이 아시아에서는 그런 거를 이제 좀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만들고 싶은 게 바이오 아시아예요. 우리가 바이오 US 지난달에 다녀왔고 바이오 유럽도 10월 달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다 가는데 바이오 유럽은 알다시피 바이오 스페인, 바이오 이태리 이런 게 없어요. 유럽이 하나입니다. 근데 아시아는 바이오 코리아, 바이오 재팬, 바이오 차이나 다 각각 있어요. 바이오 아시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의미의 바이오 아시아. 올해는 서울에서 하고 내년에는 도쿄에서 하고 그 다음에는 상해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된 바이오 아시아가 있으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의 글로벌 기업들하고 경쟁할 수 있는 큰 엔티티가 되는 거예요. 그걸 꼭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지금은 중국, 일본을 처음에 다 데려갈지 아니면 중국이나 일본하고 먼저 가서 그 다음에 끼워야 될지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보는 단계고요. 저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논의가 좀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올해 이병헌 회장님 논의를 해가지고 중국이랑 한번 얘기를 한번 해서 1차 회의를 한번 1차 프로그램을 하나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제 내년서부터 좀 계속 이어가 나가서 근데 이게 지금 산업기가 중심이 돼서 가고 있고 이제 회장님이랑 같이 이제는 정부 그 레귤레이션 사이트에서 뭔가 와가지고 같이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예. 그 아까 내가 중국 얘기 오늘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좀 전에 또 우리 이병헌 회장님이 그 MB 정부 시절에 바이오시밀러랑 뭐 세포 유전자 치료제도 지원해 주는 것들 그때 이제 저도 사실은 그거를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관내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불편하셨고 왜 불편했냐면 민간에서 최종 상업화라는 과정에 국가의 연구개발 자금들이 들어가는 거가 세계 경제 질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거가 맞는 거냐 WTO 체제에서 맞는 거냐 이런 논의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그 한 10여 년이 넘는 동안에 또 세월이 좀 변하기도 했고 사실 그렇게 안 하는 나라도 또 많아져 버렸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특정한 섹터를 뭐 바이오시밀러다 세포치료다 이렇게 정하기는 저도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그때 과거에 했던 것들에 대한 자료들을 좀 찾아서 아주 작은 섹터 몇 개에 굉장히 큰 돈을 정부 연구개발비를 넣는 것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중국에서 지금 이제 기술 이전 막 이런 것들 많아지는데 사실 가보면 그들도 전 섹터의 전 분야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ADC나 특정 섹터에다가 굉장히 많은 돈을 붓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그게 뭐 지금 사실은 ADC는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많이 진도가 나오니까. 그래서 뭐 조금 더 앞단계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몇 개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규모 자금들을 넣어서 키우는 것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하자 그러면 나중에 불을 보듯 환한 게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뭐 경제질서, WTO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텐데 사실 과거에도 그런 우려를 가지고 뭐 추진했었는데 결과가 다 끝나고 나면 괜찮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국가 주도의 과감한 R&D인데 여기서 R&D에는 with commercial 이런 것 정도로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거가 아까 중국을 보면서 한 생각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일본에서 나오는 신약들을 사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어. 일본 신약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 신약이 안 되게 그러니까 일본 신약이 뭐냐면 신약을 만들었는데 그 신약은 일본 내에서만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신약이라는 용어를 썼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 국가 에서 큰 자금들 동원해서 이런 R&D 비용들을 대고 그게 글로벌로 나가는 것들을 좀 전에 말씀드린 식약처 인원을 늘리고 뭐 허가 속도 늘리고 하는 거랑 함께하면 또 우리 대한민국 바이오가 또 이제 글로벌하게 프레젠스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네, 그럼 황 대표 말씀에 제가 이제 그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첨언을 좀 하면은 이런 거죠. 정말 바이오 제약 산업이 포스트 반도체로 우리나라 먹여 살 수 있느냐? 저는 지금 안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정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골라서 거기에 집중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무슨 형평성 문제도 있겠지만은 그걸 떠나서 대한민국이 살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분야도 중요해요. 그중 지난 2, 3년 사이에 항비만 시장이 엄청나게 컸잖아요. 그죠? 앞으로 남은 시장은 어느 시장은 항노화입니다. 항노화. 이거는 뭐 명백한 거고요. 세계에 돈 많은 부자들, 글로벌 인구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그걸 항노화는 하니까 이제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그게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나는 한국이 정말 항노화를 잘할 수 있다고 봐요. 거기는 뭐 우리가 이제 하는 줄기세포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뭐 침이 됐든 동의보감이 됐든 이런 것들 합쳐서 이게 굉장히 많은 패키지가 돼야 됩니다. 항노화가 되려면. 그래서 말년에 의사들이 말년에 한국에 가면은 정말 가족 데리고 와서 놀면서 치료받고 항노화 치료받고 오게 하는 그런 걸 만들면은 그게 결국은 이제 노화를 치료하는 그만 의료관광 산업입니다. 이런 의료관광 산업을 하게 되면 이거는 정말 큰 산업이고요. 이거는 반도체나 자동차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산업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쪽을 잘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산업이 되려면은 우선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한 20년 동안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의대가 있어요. 근데 의대에서 별로 산업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이런 항의료 산업이든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의사를 낄 수밖에 없고요. 저는 그것을 그 우선 인재를 이런 산업에 끼워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국의 위상이 뭐 K푸드다, K컬처다 굉장히 좋아지니까 거기에 한국의 의료관광 산업까지 묶어서 그걸 어떻게 키울 수 있냐 하는 게 이제 정부가 지금부터 당장 안 돼요.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10년, 20년 후에 우리가 항의료 산업으로 의료 산업으로 우리가 먹고 살 때지 그걸 준비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고 그 초기에 바이오 벤처의 생태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상장까지 어떻게 보면은 자금이 원활하게 흐르게 만들어주면 산업도 흐르게 되는 거여서 그 자금의 지금 내킹이 어딘지가 아마 이제 법차선에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법차선에 관련된 부분을 좀 밑으로 내려가면 R&D 자산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풀어지지 않으면 바이오 산업의 생태계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도 지금 10년보다 빨리 좀 추진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력에 관련된 부분은 그다음에 상장에 관련된 여러 가지가 얘기 나왔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뭐 기업도 좀 많은 노력을 해야 되면 분명하고요. 근데 아마
이런 혁신 기술들이 어떤 산업적인 가치, 그다음 국가 어젠다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많은 지원이라든지 강력한 뭔가 그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해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각 분들께서 정부의 반드시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정부에 대한 요구 사항 같은 것들 이제 그런 것들 한마디씩 해주시면 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저는 뭐 다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게 이제 업계에서만의 움직임을 가지고 이 인더스트리 자체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제약이 많기 때문에 정부 아까 이제 조 대표님께서도 모든 정부가 이제 바이오는 하나의 뭐라고 성장 아이템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이제 그게 뭐라고 할까? 이 공안 울림이 좀 되지 않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뭐 이병관 회장님께서도 원아시아 같은 걸 강조해 주셨는데 결국 이 아시아 시장의 그 잠재력과 굉장히 큰 이 시장의 포텐셜을 봤을 때 우리 정부가 이제 인접 국가들과 한번 잘 협상을 하고 손을 잡는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이제 굉장히 유망한 기술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기술력을 가지고 조금 더 기술력을 레버리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가 좀 전향적인 협상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법차손 얘기도 많이 논의됐지만 결국 작은 뭐라고 할까 이제 약간 이 소극적인 태도보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산업 생태계 자체를 좀 키울 수 있는 과감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한번 바라봅니다.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서울경제신문에서 다음에도 간담회 한번 마련해 주실 것 같아서 다음 얘기 하나만 화두처럼 던지면 이런 딥테크 미래 성장 기업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시가총액 예를 들면 시가총액 2조까지는 다 제한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거가 국제 질서를 어지럽히지도 않고 자본시장을 어지럽힐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뭐 세부적으로 말씀드린 중국의 세제 제도나 이런 얘기도 많이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딥테크 기업에 대한 공매도 제한들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거와 맞물려서 좀 말씀드리면 작년에 어떤 정부의 고위 관계자를 뵀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한국에선 바이오 잘한다는데 노보 놀디스크 같은 회사가 왜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노보 놀디스크는 1923년도 기미 독립선언 한 4년 후에 만들어진 회사이고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하는 기업들은 채 20년이 안 된 기업들이 이만큼 왔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100년 후에 그런 기업이 되겠다는 거가 아니니까 좀 더 밀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하고 최근에 주식시장 좋아진다고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는 현실이 다른지 모르겠지만 코스피 시장이 좋아진 거는 일견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도 그렇게 좋아지고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좋아져도 실제로 미래를 위해서는 기술 기업들의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기술 기업 중에 하나인 바이오 섹터에 있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제일 먼저 법차선과 관련된 규제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조 회사님. 저는 짧게 말씀드리면 항상 회계사지만 생각하는 게 회계나 제도가 기업의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다. 회계나 제도는 기업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항상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해왔는데 현실의 문제는 지금 바이오 산업에 있어서는 이 회계와 제도가 대단히 크게 바이오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 발목 잡고 있는 거를 제발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신정부 들어설 때마다 바이오 샵을 키우겠다 하고 잘 안 되고 오늘 또 우리가 이런 회의를 하는 것도 그게 안 되니까 또 이렇게 모인 거거든요. 저는 그게 가장 큰 주된 이유를 아까 우리 황 대표가 얘기한 대로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에 대한 전주기 생태계를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적어도 30년, 40년은 가야만 한 번에 전주기가 생겨야 되는데 이제 한 20년 된 걸 가지고 왜 니들은 성장하고 그렇게 밀어줬는데 10년이 지나도 나오는 게 없냐 이러고 있단 말이죠. 지금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바이오텍 기업이 리제네론입니다. 그 회사가 상장하고 처음 기술 수출한 게 18년 만에 됐어요. 그리고 그 제품이 허가받은 게 23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70조, 80조 회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5년 10년 됐는데 기술 수출 안 된다 그러고 안 된다고 다 죽여버리니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정말 정부가 10년 20년 후에 우리나라가 바이오로 먹고 살려면은 나는 항의 노화를 치료를 겸한 의료 관광 산업은 정말 정부에서 좀 철저히 볼 필요가 있고 그걸 지원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해도 끝이 없는 얘기인데 저희가 매 정부 들어올 때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근데 이제 결국은 또 다음 정부 들어서 또 비슷한 얘기를 또 하게 되는 이러한 것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비해서 바이오 산업이 워낙 이제 많이 커지고 그러고 해서 상당히 한국의 바이오 산업이라고 위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놀랄 정도입니다. 근데 저는 두 가지 관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제 바이오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생태계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벤처서부터 시작해서 벤처가 상장을 하고 상장해서 좀 더 큰 회사를 갈 수 있는 그 생태계가 뭔가 산업의 발목을 잡지 않는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정도의 생태계를 이룰 수 있도록 정부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규제가 되고 예산이 되고 인력이 되는 것 모두 같은 그림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과연 우리나라랑 경쟁하고 있는 경쟁국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지금 일본, 중국, 대만, 인도 관련된 부분이 우리보다 뒤져 있었지만 지금 아주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들은 왜 그런지에 관련된 부분을 반드시 한번 되돌아봐서 우리나라의 바이오 산업이 좀 더 국가의 가치를 아주 좋게 만들 수 있는 부분에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늦지 않은 시간에 좋은 제도와 여러 가지 정책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서울경제신문에서 이렇게 좋은 자리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참여해주신 패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